음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지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대한민국 합참 지휘 통제실. 비일 벙커. 이곳은 국가 안보의 심장이자 수십 년 묵은 군의 관성이 가장 두껍게 쌓인 곳이기도 했다. 거대한 U자형 테이블에는 별들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육해공군을 망라한 최고위 장성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전방에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순서도와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AI 기반 차세대 통합 군수 시스템. 그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이었다. 정적이 흐르던 회의실의 공기를 찢은 것은 거의 포효에 가까운 고함이었다. 전쟁은 계집애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군수 조달본부장 박만식 대령이었다. 굵은 목에 군복이 터질 듯한 거구의 그는 전형적인 야전 군인의 표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굵은 손가락은 스크린이 아닌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 손가락의 끝에는 이지연 소장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소장이자 사이버 사령부 출신의 전략가. 그녀는 테이블에 앉은 다른 장성들과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 가늘지만 꼿꼿한 목,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녀의 몸에 걸쳐진 전투복은 마치 맞춤 정장처럼 단정했지만 그 모습은 이 낡고 육중한 벙커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이라기보다는 명문 대학에서 초빙된 젊은 교수처럼 보였다. 박 대령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이지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 대령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 대령을 더욱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젊은 여성 장군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소장, 이게 지금 뭐라고 올린 거요? AI 알고리즘 투명성. 박 대령은 스크린을 손으로 휘저으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전방의 병사들이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 AI한테 탄약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 같소. 그놈들은 총알이 필요하지. 이따위 복잡한 그림 쪼가리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요. 그의 거친 언사에 몇몇 노장성들이 공감한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포병이나 기갑 출신으로 수십 년간 화력과 물량으로 전쟁을 배워온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이지연의 데이터 기반 전쟁은 현실 감각 없는 탁상공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지연은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 대령의 붉은 얼굴, 그리고 그의 말에 동조하는 장성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카메라 렌즈였고 그녀의 뇌는 이 모든 모욕과 편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슈퍼컴퓨터였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중이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반박하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지연 소장, 당신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뭐 아테나라고 불리며 천재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소만 여긴 현실이요. 이건 진짜 군대란 말이요. 화약 냄새도 맡아보지 않은 책상 물림이 감히 군수 전체를 뒤흔들려 해. 공격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의 성별과 경력을 향했다. 사이버는 진짜 군대가 아니며 여성은 전쟁을 모른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었다. 소장께서 추진하려는 이 투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오. 군수란 말이요. 때로는 신속함이 생명이요.
그런데 이딴 시스템은 모든 절차를 늦추고 발목을 잡을 거요. 당신의 그 잘난 알고리즘이 검토하는 동안 우리 병사들은 죽어 나갈 거란 말이오. 박대령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이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위협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마 소장님의 그 뛰어난 재능은 이런 거국적인 일보다는 여군단의 복지 예산을 관리하거나 화장품 보급 수량을 계산하는데 더 어울릴 것 같군. 안 그렇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박대령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던 노장성들조차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성차별적 모욕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런 원시적인 내부 분쟁을 목격하게 된 것 자체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 이지연의 뒤편 구석에 서 있던 김대위 이지연의 부관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대령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대령은 스스로의 재치에 대단히 만족한 듯했다. 그는 이지연이 이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리라 기대했다. 그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거칠게 등을 기댔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예송이 여장군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확신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 이지연 소장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과연 이 굴욕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울음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반박할 것인가? 그때 테이블 상석에 앉아 턱을 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대령, 발언이 과했네. 합참의장은 박대령을 짧게 질책한 뒤 시선을 다시 이지연에게로 돌렸다. 그는 이 젊은 장군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지연 소장. 답변하겠나? 이지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박대령의 모욕에도 합참의장의 질문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승리감에 취해 의자에 파묻힌 박만식 대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지연 소장은 여전히 그 무례한 폭언의 중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가 격렬한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 지휘자의 손끝에서 잠시 머무는 찰나의 정적과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만식 대령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오늘 새벽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불과 10시간 전 해가 뜨기 전에 어슴푸레한 여명 속 합동사이버사령부 내 이지연 소장의 사무실은 일반적인 장군의 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벽에는 화려한 전적도나 훈장 대신 3개의 거대한 멀티 모니터가 차가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에 쓴 향기와 서버의 미열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군사 작전 지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니터를 가득 채운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엑셀 시트, 복잡한 회계 감사 보고서, 그리고 암호가 해독된 음성 파일의 파형 모싱이었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군의 가장 어둡고 깊은 환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군수조달본부, 박만식 대령이 통제하는 거대한 왕국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두 개였다. 사이버 사령부 내부와 그녀의 능력을 아는 정보기관에서는 그녀를 아테나라 불렀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그녀는 키보드와 코드로 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적 지휘부의 통신을 마비시킨 전설적인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터는 네트워크였고 그녀의 무기는 데이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상대해야 할 9세대 군인들, 특히 포병과 기갑, 그리고 군수라인의 장교들은 그녀를 경멸적으로 이 선생 티처리이라 불렀다. 현실을 모르는 책상 물림, 숫자에만 밝은 여교수. 그들에게 전쟁은 화약과 강철의 냄새여야만 했다. 박만식 대령이 회의실에서 내뱉은 화장품 보급 운운하는 발언은 바로 그들의 뿌리 깊은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지연은 그들의 경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멸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위험하지 않은 책상 몰림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군 전체의 회계망을 뚫고 들어와 개인 계좌까지 추적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6개월 전. 익명으로 배달된 하나의 암호화된 USB였다. 내부 고발자의 절박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 안에는 방탄복 성능 시험, 성적서 조작 증거, 특정 업체와의 비정상적인 수의 계약 리스트, 그리고 박만식 대령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접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지연은 즉시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최정예 아테나 팀을 동원했다. 그들은 군 내부망이 아닌 공공 데이터를 역추적하고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박만식과 그 일당의 자금 흐름을 쫓았다. 조작된 방탄복은 실제 방탄 성능이 기준치에 한참 미달했다. 그들이 도입한 신형 드론은 특정 고도에서 제어 불능 상태가 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병사들의 목숨값이 누군가의 호화, 요트와 별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지연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적 리티 행위였으며 그녀가 수호해야 할 조국에 대한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이들을 단순한 법정이 아닌 전쟁의 방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만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쟁터에서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오늘 회의에서 발표한 AI 기반 차세대 통합 군수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화 방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강제적 투명성이었다. 모든 입찰, 계약, 검수 과정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되며 AI가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의 특정 업체와의 비정상적 계약 빈도, 시장가 대비 과도한 비용 청구를 감지하여 즉시 감사실과 지휘부에 동시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다. 박만식 대령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차의 복잡성과 현실성 부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질 것을 직감하고 발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연은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김 대위가 경례와 함께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오늘의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다. 김 대위는 이지연이 가장 신이 많은 부관이었지만 이번 계획의 전모는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지연 소장이 군의 거대한 공룡 박만식 대령과 정면으로 부딪히려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소장님, 준비는 되었습니다만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박 대령 측에서 이미 손을 써둔 것 같습니다. 포병사령부와 기갑사령부의 주요 장성들이 박 대령의 의견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첩보입니다. 그들은 소장님의 제안을 경험 부족과 성별 문제로 몰아갈 겁니다. 오늘 회의는 단순히 제안이 거부당하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의 입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대위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연이라는 천재적인 지휘관이 낡은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한 발 물러서기를, 이 위험한 싸움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를 바랐다. 이지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걸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했다. 김대위, 우리의 임무가 인기를 얻는 것이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기는 것이다. 적이 누구이든, 그것이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우리가 하는 일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지 동료 장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야.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의 원본이었다. 박만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조작된 시험 성적서 원본과 실제 시험 영상. 김대위,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도록. 이지연은 그 저장 장치를 김대위에게 건넸다. 김대위는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비상계획치로 Contingency File No. 7. 다. 김대위의 눈이 커졌다. 비상계획치로 그는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 즉시 비일 지휘 통제실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내가 준 보안키 RSA리S로 이 파일을 업로드한다. 이 파일은 회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한다.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합참의장조차도 이 파일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직권으로 발동하는 알파 레벨 보안 프로토콜이다. 김대위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알파 레벨은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지휘관 명령이었다. 고작 군수 시스템 회의에서 알파 레벨이라니.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백업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기였다. 소장님. 이것은 대체. 박 대령은 전쟁이 소꿉장난이 아니라고 했지. 이지연이 전투모를 쓰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그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는 화약 냄새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오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를 실컷 맡게 될 거야. 단지 그 화약이 그 자신의 발밑에서 터질 뿐이지.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다. 움직여. 김대위. 시간이 없다. 김대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에 찬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현재 회의실. 이지연은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박만식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뒤편 구석에서 김 대위가 기술 통제 패널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지연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와 가장 오만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다시 한번 그녀를 재촉했다. 이 소장, 답변 안 하나. 이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꼿꼿이 선 채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게 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지연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제히 멎었다. 수십 명의 장성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는 마치 강철로 만든 탑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진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분노나 당혹감 대신 얼음 같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녀는 박만식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선 실제 전쟁에 대한 박 대령님의 열정적인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령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계집애들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 말이 박 대령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경멸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그것은 차가운 사실이 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가 자신의 말에 동의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이쯤에서 물러설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전쟁은 우리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이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하지만 박 대령님은 이 제안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 제안은 총알과 엑셀 시트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방의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AI 기반 통합 군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여전히 떠 있었다. 이것은 효율과 낭비의 싸움이며 신속함과 지연의 싸움이고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부패의 싸움입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발설된 순간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벙커 안에서는 금기어와도 같았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그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패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부패를 운운하는 거요. 이 소장 박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지연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수 라인의 장성들을 모욕한 것처럼 몰아갔다. 당신은 지금 수십 년간 전선에서 뼈가 굵은 우리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거요. 그의 선동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아까부터 박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몇몇 전통적인 장성들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포병사령부의 손 장군, 기갑사령부의 배 장군이었다. 그들은 이지연의 제안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너무 과격해 손 장군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군수 라인을 저렇게 통째로 흔들겠다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들의 지지를 확인한 박 대령은 기세가 등등해져 이지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듯했다.
소장, 당신 같은 키보드 워리어가 전쟁의 조자라도 알기나 하오. 그는 경멸적인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했다. 당신이 그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모니터나 들여다보며 뭐 향수 냄새나 맡고 있을 때 우리는 흙먼지 속에서 포탄과 함께 구른 사람들이요. 이것은 명백히 그녀의 성별과 그녀의 주특기인 사이버전을 동시에 공격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이지연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전군의 군수회의요. 당신이 관리해야 할 여군단 복지예산회의가 아니란 말이요. 당신의 그 섬세하고 깨끗한 감수성은 그런 데나 쓰시란 말이요. 박대령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도취된 듯했다. 그는 이지연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그 건방지고 현실 감각 없는 제안을 철회하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 장성들께 감히 부패를 운운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오 군수조달본부장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대선배로서 내리는 명령이란 말이오. 그는 이지연이 감히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선배와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절대적이었다. 박대령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테이블을 돌아 이지연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이지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말귀를 못 알아듣소. 당장 사과하라고. 이것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선 물리적인 위협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경악했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상석에서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대령 도가 지나치네 당장 자리에 앉게. 하지만 박만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 젊은 여장군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관님, 이런 군 기강도 모르는 애송이는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히 하늘 같은 선배들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구의 박대령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치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박대령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지연은 박대령의 격앙된 얼굴을 데이터처럼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박대령의 어깨 너머로 향했다. 그녀는 아까 박대령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장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포병사령관 손 장군, 기갑사령관 배 장군, 그리고 군수사령부의 몇몇 실무자들. 그녀는 그 모든 얼굴과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박만식 대령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지연이 결국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대답해. 이 소장,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하겠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지연은 박대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테이블 상석의 합참의장을 바라보았다. 합참의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추악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이지연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 소장, 박대령의 발언이 심히 과했지만 제안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이야. 합참의장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제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 권유였다. 이쯤에서 물러나면 이지연 소장의 체면은 깎이겠지만 사태는 봉합될 수 있었다. 박 대령은 흡족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알겠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은 끝이었다. 아테나라 불리던 천재의 가장 굴욕적인 패배의 순간이었다. 정적이 벙커를 지배했다. 수십 개의 별들이 단 한 사람. 이지연 소장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죄송합니다. 혹은 재검토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모욕과 긴장은 일시적으로 봉합될 터였다. 박만식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의 항복을 기다렸다. 그의 눈은 거봐. 계집애는 어쩔 수 없다는 경멸로 빛나고 있었다. 이지연은 합참 의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의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제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명백한 저항이었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이 젊은 장군이 이 정도의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자신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박만식 대령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신장은 박 대령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기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만식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전선에 대한 대령님의 그 뜨거운 열정.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셨지요. 박 대령이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다시 고함을 질렀다. 그래, 당장 이 자리의 모든 선배들에게 사과하시지. 그는 이지연이 감히 자신을 정면으로 받아칠 줄은 몰랐기에 목소리만 높일 뿐이었다. 이지연이 희미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심각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박 대령이 비웃음을 터뜨리려던 찰나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부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한 걸음 다가서며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향해 말했다. 대신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요. 박 대령님은 제 AI 시스템이 이론적이고 느리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령님께서 관장하시는 이 아날로그 시스템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진짜 전쟁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만식 대령은 덧친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때에 전방에 전달하오.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이란 말이오. 당신의 그 복잡한 컴퓨터 장난질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자신감으로 넘쳐 흘렀다. 훌륭하십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마치 학생을 칭찬하는 교수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검증된 시스템의 위대하고 신속한 효율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지요. 대령님은 실전과 실제 장비를 그토록 강조하셨으니 마침 잘 됐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놓인 마이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벙커 안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분기 군수조달본부에서 납품받아 전방에 보급한 K-21 신형 방탄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박만식 대령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필이면 K-21 방탄복이라니. 그것은 그가 가장 공을 들여 처리한 물품 중 하나였다. 이지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혹은 야심차게 도입한 스톰 시리즈 전술 드론은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대령님께서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하신 걸로 압니다만. 박 대령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게 뭐 어쨌단 거요. 모두 완벽한 테스트를 거쳐 납품된 최상급 장비요. 전방에서 아주 잘 쓰고 있소. 지금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물타기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 대신 명백한 초조함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까? 이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변명을 예리하게 찔렀다. 저는 전쟁은 모르지만 데이터는 압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대령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불일치 디스크리펀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박 대령의 편에 섰던 손 장군과 배 장군 역시 불안한 기색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이지연의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힘이 실렸다. 박 대령님은 제게 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새로운 AI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 증명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박만식 대령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미래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재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대령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시스템이 과연 우리 병사들에게 최상급 장비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박만식 대령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직감했다. 이 젊은 여장군이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이 회의를 설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당장 그 연단에서 내려오지 못해. 이건 반란이야. 하지만 이지연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 AI 기반 통합 군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떠 있는 그 화면에 고정되었다. 대령님은 증거를 원하셨습니다. 현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단호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어깨 너머 방구석의 기술 통제 패널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김 대위를 바라보았다. 아까의 그 불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는 김 대위의 얼굴에는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지연이 미세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가 떨어졌다.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찰나의 순간 벙커 안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박만식 대령과 9세대 장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충격의 순간이었고 방구석의 김 대위에게는
모든 것이 100배속으로 빨라지는 격렬한 시작의 순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랩톱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춤을 췄다. 김대위. 이지연의 목소리는 벼락이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울려 퍼졌다. 예, 소장님. 김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술 통제 패널에 자신의 랩톱을 연결하며 복창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비상계획 7호. 이지연이 선언했다. RS-ARES 프로토콜. 알파 레벨로 즉시 활성화. 지휘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전송. 그녀의 입에서 RS와 알파 레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상석에 앉아있던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RS 프로토콜은 사이버 사령부가 적국의 지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발한 최상위 침투 코드명이었다. 그리고 알파 레벨은 그것을 아군, 그것도 합참 지휘 통제실의 메인 시스템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박만식 대령은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비상 계획,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추지 못해. 그가 김대위를 향해 거대한 몸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쉬익 하는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벙커 전방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일제히 암전되었다. 박 대령이 그토록 경멸했던 AI 기반 통합 군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칠흑 같은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다. 장성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다음 순간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 글자가 한 줄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윈도우 부팅 화면이 아니었다. 보안 프로토콜 ARES 활성화. 시스템 관리자 권한 강제 획득. 방화벽 우회 완료. 데이터 로드 중. 소스 국방정보본부 777부대 직인 생략. 마지막 줄이 뜨는 순간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777부대라고 맙소사. 사이버 사령부의 심장부 아닌가? 지금 지휘 통제실이 해킹당한 건가? 777부대. 그것은 대한민국 군사정보의 가장 어둡고 강력한 심장이었다. 군 내부에서조차 그 실체를 아는 이가 드문. 대북 및 해외 정보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전의 핵심. 그들의 이름이 이 회의실 스크린에 떴다는 것. 그것도 직인 생략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서와 함께 떴다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무력 개입임을 의미했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그리고 이제는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애송이 여장군이 아니었다. 자신이 밟으려 했던 것은 군 전체의 정보망을 손에 쥔 아테나 그 자체였음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반역이야. 당장 저 스크린 꺼. 경비병들 뭐 하나 박 대령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저건 군사 반란이라고. 몇몇 장성들도 동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상황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 정지.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지연을 가리켰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지연 소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벙커 전체를 울렸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대한민국 군의 심장인 이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을 무단으로 점거했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영법상 전시 반란에 준하는 행위야.
박만식 대령은 장관의 경로를 보자 다시금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들었나? 이 소장 당장 저 미친 짓을 멈추고 장관님께 사죄하지 못해.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이지연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젊은 천재에 대한 마지막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당장 스크린을 원상 복구하고 자네의 직위를 반납할 준비를 하게. 이것은 명령일세. 해임.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수장 중 한 명을 정면으로 거역한 반란자가 되었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의 군 생활은 물론 그녀의 모든 것은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장관님, 하극 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보고입니다. 보고. 장관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이지연은 연단에 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성들을 둘러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수 시스템을 제안하는 젊은 여장군이 아니었다. 저는 대한민국 합동사이버사령부 소속 전략정보본부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우리 군 내부의 적국의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존재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녀는 박만식 대령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헌법과 군영법 제8조에 명시된 바 지휘관은 국가 안보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인지했을 시 그 위협이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선조치 후보군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녀는 적전 딕젠에서의 위협이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반란이 아닌 긴급 조치로 완벽하게 재정의했다. 그녀는 이 회의실을, 이 부패한 시스템을 전장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말한 그 위협이 과연 선조치를 할 만큼 급박한 것이었는지 그 증거뿐이었다. 그때 붉은 글자로 가득 찼던 스크린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데이터 로드 완료 100%. 재생 대기 중. 이지연은 국방부 장관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시 박만식 대령을 향했다. 박 대령은 이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님. 이지연이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아까 제게 현실을 보여달라고 하셨지요.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화약 냄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대령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는 그 효율적이고 신속한 아날로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효율적으로 새고 있었는지,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값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지, 그 추악하고 역겨운 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군 회의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김대위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재생, 이지연의 재생이라는
감정 한 조각 실리지 않은 명령이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붉은색 경고 문자로 가득 찼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한번 암전되었다. 오나, 두 아들, 합참의장부터 말단 행정장교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박만식 대령은 숨이 턱 막혀 헐떡이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군사 지도나 데이터 그래프가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그 중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VIP 룸 내부였다. 황금색 용무늬가 수놓아진 벽지와 값비싼 동양란 화분이 선명했다. 영상은 방구석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찍은 듯한 구도였지만 화질은 777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비정상적으로 선명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박만식 대령이었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방산업체 D.I. 디펜스의 대표이사 한상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현재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저건 박 대령이잖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한상진 대표 아냐, 저 인간. 품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놈인데 장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접대의 현장이었다. 박만식 대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넋이 나간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 속에 박만식이 껄껄 웃으며 한 대표가 따라주는 최고급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영상의 하단에는 음성 파일 M1 동기화 3개월 전 청담옥 VIP룸이라는 자막이 떴다. 곧이어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박만식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술맛 좋네, 한 대표. 걱정 말라니까. 이번 K21 신형 방탄복 3차 납품 거는 무조건 당신 내디. 아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한 대표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아첨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령님, 그 새로운 이지연 소장이라는 여자가 AI 시스템이니 뭐니 하면서 조달 과정을 싹 다 뒤집으려 한다던데요. 감찰도 강화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스크린 밖에 박만식은 하는 절망의 신음을 내뱉었다. 스크린 속에 자신은 이어질 자신의 말을 모르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 박만식이 경멸 어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그 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웠다. 그 계집애 걱정 마. 걔가 뭘 알겠어. 전쟁터에서 포탄 한 번 맞아봤나. 흙먼지를 마셔봤나.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년이야. 내가 내일 모레 있을 정군 회의에서 아주 개망신을 줘서 싹을 잘라버릴 거니까. 전쟁은 소꿉장난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면 깨갱할 거라고. 하하하. 그것은 불과 1시간 전에 그가 이 회의실에서 내뱉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모욕이었음이 드러났다. 스크린 속에 한 대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칠 가방을 꺼내 박만식의 발밑으로 밀어 넣었다. 역시 대령님이십니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하하. 박만식은 능숙하게 가방을 발로 끌어당겼다.
안 돼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스크린 속의 자신을 보며 현실의 박만식 대령이 마침내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을 넘어 사색 시셔이 되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발을 바닥에 붙들어 매놓은 듯 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모욕했던 바로 그 계집애가 자신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었음을 깨달았다. 이지연의 목소리가 그의 절규 위로 차갑게 겹쳐졌다. 그녀는 연단에 선 채 스피커를 통해 말했다. 박 대령님, 저것이 대령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군수 행정의 일부입니까? 책상 물림 계집애의 싹을 자르기 위한 선배로서의 따뜻한 조언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박 대령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저 여자가, 저 마녀 같은 년이 날 모함하는 거야. 저건 가짜 영상이야. 하지만 회의실에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777부대의 직인이 찍힌 영상이었다. 저것이 조작이라면 이 나라에 진짜 영상은 없다는 뜻이었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어두운 복도 영상이었다. 음성 파일 Q3 동기화. 2개월 전 군수품 품질검사소 3층 복도라는 자막이 떴다. 박만식 대령이 품질검사소의 한 젊은 김소령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연구원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박 대령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다. 이봐, 김소령. 이번 K21 방탄복 테스트 결과 보고서. 그거 적합으로 사인해. 방탄 성능이 기준치에 좀 미달하면 어때? 실전에서는 어차피 총알이 거기로 날아올 확률 1%도 안 돼. 김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대령님, 이건 아닙니다. 기준치 미달이 아니라 3차 교차 테스트에서는 북한군 주력 소총탄에 그대로 관통되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대령님, 박 대령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 소리는 벙커 안의 모든 장성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살인하. 이 새끼가 아직 군대 짬밥을 덜 처먹었네. 너, 여기서 부적합 사인하는 순간 내 군 생활 끝나는 거야. 알았어. 내 처자식 생각해야지. 그냥 눈 딱 감고 사인해. 그럼 내가 자네 앞길 쫙 깔아줄 테니. 저런 미친 새끼 병사들 목숨을 가지고 장성들의 입에서 참아왔던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박 대령이 부패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악랄하게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 대령의 편에 섰던 포병사령관 손 장군과 기갑사령관 배 장군조차 경악과 혐오로 얼굴을 굳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괴물과 손을 잡으려 했는지 깨달았다. 영상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었다. 777부대의 자금 추적팀이 작성한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777부대 자금 추적팀 리포트라는 붉은색 직인이 화면 상단에 선명했다. 디펜스의 하청업체. 그리고 그 하청업체의 유령 회사.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친 자금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최종 도착지. 계좌주 박수진 PARK. 수진. 관계 박만식 대령의 아내. 그 계좌에 찍힌 잔고는 그들이 평생 군인 월급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박만식 대령은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흐으, 흐 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연단 아래에 주저앉아 자신의 모든 치부가 거대한 스크린에 생중계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지연이 연단에서 내려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박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벙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만식 대령, 당신이 적합 판정을 내리라고 협박했던 그 방탄복달.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 같았다. 우리의 정보 자산이 입수한 북한군 주력 소총탄으로 어제 새벽 3차례의 비공식 실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벙커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방금 저 김소령의 말대로 3번 모두 정확히 심장을 관통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대령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이지연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지연이 지키려 했던 모든 병사들의 목소리였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화약 냄새를 맡아야 할 우리 병사들에게 당장 신속하게 보급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그토록 열변을 토하며 주장했던 바로 그 최상급 장비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성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맺었다. 전쟁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자신의 소꿉놀이, 장난감 값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밝혔다. 누군가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자신의 소꿉놀이, 장난감 값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시체 안치실과도 같은 절대적인 정적으로 뒤덮였다. 수십 명의 장성들은 거대한 스크린에 얼어붙은 박만식 아내의 천문학적인 은행 잔고와 연단 아래에 무너져 내린 박만식 대령을 번갈아 바라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박만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신음 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지연을 향해 계집애라 모욕하며 포효하던 그 거구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잿빛이 된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젊은 여장군의 손가락 하나에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절망은 단 몇 초 만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동물적인 발악으로 변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갑자기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을 보았다. 그것은 연단 위의 이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구석, 기술 통제 패널 옆에 서 있는 김대위였다. 저놈이다. 저놈이 저 빌어먹을 영상을 틀었다. 저 컴퓨터, 저 스위치만 없애면 네이 개새끼가 박만식 대령이 짐승의 포효와 함께 바닥을 짚고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대위와 그의 노트북이 있는 기술 통제 패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황소처럼 돌진했다. 거대한 덩치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질주했다. 몇몇 장성들이 경악하며 의자째 뒤로 나자빠졌다.
김대위는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박대령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전투병과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구의 대령을 막을 수 없었다. 박대령의 손이 노트북을 쳐부수기 위해 허공을 향해 뻗어나갔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지, 천장을 울리는 고함과 함께 육중한 벙커의 주 출입문이 양쪽으로 쾅 하고 열렸다. 회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거친 움직임이었다. 그곳으로 완전 무장한 헌병 MP4명이 마치 로마 군단처럼 일사불란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 그리고 K2 소총까지 무장하고 있었다. 이 벙커에 어울리지 않는 명백한 실전 부대였다. 그들의 등장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 이지연 소장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 그녀는 박만식이 혹은 그의 동조자들이 정보를 인멸하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대비해 회의 시작 전부터 헌병 특수임무대 SDT 1개 분대를 문 밖에서 대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헌병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별들의 숫자에 주눅 들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명령. 이지연 소장의 신호시 즉각 돌입하여 위협 요소를 제압한다는 명령만을 따랐다. 김 대위를 향해 돌진하던 박만식은 그들의 완벽한 타깃이었다. 2명의 헌병이 박만식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제 앞에 헌병대장의 짧은 외침과 함께 한 명이 박만식의 다리를 향해 태클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등을 강력한 진압봉으로 내리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만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대한 몸뚱이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크어. 박만식은 바닥을 구르며 숨을 토해냈다. 헌병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틈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구의 대령을 짐승처럼 바닥에 찍어 누르고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5초 만에 대한민국 군수조달본부장은 일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제야 상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국방부 장관이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신성한 합참 벙커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배신과 생생한 체포극에 그는 몸을 떨었다. 장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박만식.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역적 노마 장관의 포효가 벙커 전체를 울렸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박만식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팔아먹어. 그는 이지연의 비상조치를 완벽하게 승인했다. 아니, 그는 이지연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헌병대장 장관이 문 입구에 서 있는 헌병 중위를 향해 소리쳤다. 저놈은 대령이 아니다. 저놈은 적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다. 당장 저놈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국방부 직할 감찰지옥으로 끌고 가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우렁찬 복명과 함께 2명의 헌병이 박만식을 돼지처럼 질질 끌어 일으켰다. 박만식은 수갑에 채워진 채 발악했다. 놔. 이거 안 놔. 장관님, 억울합니다. 전연의 모함입니다. 장관님, 그는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애원했다. 하지만 장관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한 명의 헌병이 박만식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던 세 개의 별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실밥이 터지며 계급장이 뜯겨져 나갔다. 박만식의 자부심이자 권력이었던 상징이 헌병의 소나귀에서 구겨져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박만식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풀렸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박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파렴치한 범죄자 박만식일 뿐이었다. 헌병들이 그를 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문 밖으로 반쯤 끌려 나갔을 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연단 옆에 얼음처럼 서 있는 이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애원이 아닌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순수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그녀를 저주했다. 이지연. 이 독사 같은 년,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긋기는 것처럼 갈라졌다. 내년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이 모든 게 내년이 파놓은 함정이었어. 이 악마 같은 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였다. 그는 자신이 이지연이라는 마녀의 희생양이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저주를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끌려나가는 박만식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박만식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감정은 전혀 싣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함정.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만식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박만식 씨.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했다. 그것은 박만식에게 수갑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한 짓입니다. 이지연의 마지막 말은 박만식의 절규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끌어내. 헌병대장의 무미건조한 명령과 함께 박만식은 으아악하는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벙커 밖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Now?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시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박만식 대령이 끌려나간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벙커 안을 울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장성들은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텅 빈 출입문과 연단 위에 선 이지연 소장을 멍하니 번갈아 볼 뿐이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공포, 그리고 값비싼 위스키와 향수가 뒤섞여 만들어낸 역겨운 냄새가 떠다녔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박만식 대령 아내의 천문학적인 해외 계좌 잔고가 마치 현대 미술 작품처럼 벙커의 어두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남은 자들을 향한 무언의 경고처럼 보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만식의 편에 서서 이지연의 제안을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장성들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다. 특히 포병사령관 손 장군과 기갑사령관 배 장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안색이 창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복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손 장군은 애써 태연한 척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훔쳤다.
배 장군은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떨며 필사적으로 이지연과의 눈맞춤을 피했다. 그들은 박만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박만식 개인의 비리 문제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아테나라는 별명의 독사는 저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지연은 그들의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단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벙커의 바닥을 또각 울리며 남은 자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기술 통제 패널 옆에 선 김대위에게 고갯짓했다. 김대위, 스크린 오프. 예, 소장님. 김대위가 명령을 수행하자 장성들의 눈을 고문하던 박만식의 계좌 정보가 암전 속으로 사라졌다. 벙커는 다시 어둠에 잠겼고 오직 테이블의 미등과 장성들의 창백한 얼굴만이 떠올랐다. 이 어둠은 그들에게 안도감이 아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지연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격렬한 사태가 무색할 만큼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회의를 재개하는 교수처럼 회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정중한 사과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아무도 감히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안보 위협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아직. 손 장군과 배 장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제가 가동시킨 비상계획 7호는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성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박만식 대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이지연은 남은 먹잇감들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박만식 대령은 군수조달본부장이었지만 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K11 방탄복의 품질 테스트 보고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소 내부의 협조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부대의 묵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포병사령관 손 장군에게 멎었다. 손 장군은 숨을 멈췄다. 스톰 전술 드론이 치명적인 제어 결함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되기 위해서는 기갑사단의 테스트 비행 보고서가 완벽하게 조작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짜 보고서에 결제 사인을 했겠지요.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기갑사령관 배 장군에게로 향했다. 배 장군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만식에게 뒷돈을 받고 별일 아니겠지 하며 사인해 주었던 그 서류들이 지금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지연은 이 두 명의 장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비상계획 7호는 박만식 대령을 포함하여.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현재 이 회의실 안에 앉아 있는 4명의 또 다른 고위 장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민간 방산업체 임원 7명의 모든 비리 증거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4명 누군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손 장군과 배 장군은 자신들 외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 거대한 숙청극에 함께 엮인 것을
절망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일 뿐이었다. 그 순간 손 장군의 머릿속에 절박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증거라고 저 여자가 가진 건 저 컴퓨터 안의 파일뿐이야. 저 컴퓨터만, 저 서버만 파괴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술 통제 패널 쪽을 곁눈질했다. 이지연은 그의 그 미세한 시선조차 놓치지 않았다. 아, 이지연이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가볍게 손바닥을 쳤다. 그 가벼운 제스처는 남은 공모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박살내기 위한 가장 잔인한 연출이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벙커의 메인 서버를 파괴하거나 제 노트북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즐거움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는 체스 마스터처럼 제가 RS 프로토콜을 가동시킨 시점은 박만식 대령이 저에게 계집애라는 발언을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분 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11분 전 그녀는 선고를 내렸다. 비상계획 7호의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전체는 이곳 지휘 통제실 서버는 물론 국방정보본부의 백업 서버를 동시에 경유하여 대한민국 군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수석실에 동시 전송되었습니다. 짠돼 배 장군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무거운 결제용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벙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 감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검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동시에 움직인 딱 거대한 반반 부패 전쟁이었다. 그들은 이지연이라는 한 명의 장군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손 장군은 눈을 감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기력조차 없었다. 배 장군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SS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머지 두 명의 공모자들도 자신들의 차례가 왔음을 깨닫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것은 완벽한 숙청이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방울의 피도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군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낸 완벽한 외과 수술이었다. 그때까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국방부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불과 10여 분 전 이지연을 반란자라 부르며 해임을 명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이 젊은 여성 장군에 대한 분노나 경악 대신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이지연, 소장, 장관은 그녀의 계급을 힘주어 불렀다. 자네의 그 기존 시스템 비효율성에 대한 보고 아주 철저하고 인상적이군. 그는 비효율성이라는 단어에 쓴웃음을 섞어 내뱉었다. 그는 남은 공모자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헌병대장, 장관이 아직 문 입구에 도열해 있는 헌병들을 불렀다. 손 장군, 배 장군, 그리고 저기 고개 숙이고 있는 박 장군과 최 장군, 모두 박만식 대령과 같은 절차로 정중히 모셔가게. 군검찰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을 걸세.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다시 벙커 안으로 들어와 4명의 장성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박만식처럼 발악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모든 비효율성이 제거된 벙커 안. 이제 절반 이상이 비어버린 테이블을 바라보며 국방부 장관이 이지연에게 말했다. 이 소장. 예. 장관님. 자네가 제안했던 그 AI 기반 차세대 통합 군수 시스템 말일세. 내가 추측컨대 이런 끔찍한 비효율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겠지. 이지연은 처음으로 표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희미하게 지어 보였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다. 네, 장관님. 바로 그것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시행하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자네에게 위임하겠네.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지연이 꼿꼿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승리로 끝이 났다. 그날 합참 비일 벙커에서 벌어진 일은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신속한 숙청의 서막이 되었다. 비일 벙커 게이트라 명명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파를 던졌다. 박만식 대령을 필두로 현장에서 동시에 체포된 5명의 현역 장성들은 군검찰로 이송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테나의 손에 들린 비상계획 7호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다. 그 파일은 단순한 비리 증거 모음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 심지어 그들의 정부 징표에게 선물한 값비싼 보석의 구매 내역까지 그들의 삶 전체를 분단위로 해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지연이라는 한 명의 장군이 아닌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 그 자체를 상대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비일 벙커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현역 장성 5명, 군수 비리 혐의로 전격 체포,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 충격 K21 방탄복 관통 영상 공개, 병사 목숨 담보로 한 천문학적 비리, 방산업계 D.I. 디펜스 회장 한상진 긴급 체포, 정관계 로비 의혹 확산, 박만식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는 즉각 동결되었고 관련 방산업체들은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방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하늘을 찔렀다. 이대로라면 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판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긴급 독대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이지연 소장이 비일 벙커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영상과 데이터를 보고했다. 대통령은 격노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지연의 능력과 결단력에 주목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쇄신의 상징으로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불과 72시간 만에 이지연 소장을 직접 호명했다. 일주일 뒤 합동참모본부와는 별개인 과천의 신축 지휘통제센터. 이곳은 과거 777부대와 사이버 사령부의 일부 기능이 통합된 대한민국 국방정보의 새로운 심장이었다. 이곳에 사이버 작전 및 군수감사 통합사령부라는 듣기만 해도 살벌한 이름의 조직이 신설되었다. 이 조직은 군의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군수 물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알파 레벨의 권한을 발동하여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
심지어 체포까지 단행할 수 있는 막강한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조직의 초대 사령관으로 이지연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최연소 여성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모든 동과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감시자이자 심판자가 되었다. 그녀의 아테나라는 별명은 이제 경외와 공포의 동의어가 되었다. 새로운 사령관실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과거 박만식의 사무실처럼 과시적인 훈장이나 값비싼 골동품 대신 방 한쪽 벽면 전체가 반투명한 데이터월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 물자, 흐름, 전방 부대의 재고, 현황, 그리고 방산업체들의 계약 이행률이 실시간 그래프로 흐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오직 서버의 낮은 구동음과 커피 향만이 감돌았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늠름한 전투복 차림의 한 장교가 들어와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김진우 소령, 명받았습니다. 그는 이지연의 오랜 부관이었던 김대위였다.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보좌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특진함과 동시에 신설사령부의 핵심인 데이터 분석 1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일 벙커에서 보았던 불안감 대신 자신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지연은 데이터월에서 눈을 떼고 그를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령, 축하하네. 새 계급장이 잘 어울리는군. 그녀의 드문 칭찬에 김소령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모두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보였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AI 기반 통합 군수 시스템. 코드명 아테나가 오늘부로 정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이지연이 물었다. 기대 이상입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살짝 떨렸다. 시스템 가동 불과 3시간 만에 알고리즘이 12건의 추가 의심 계약을 자동 식별해냈습니다. 박만식 라인과는 전혀 별개의 해군과 공군 쪽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이지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특정 업체와 수년간 비정상적인 수의 계약을 맺어온 내역과 시장가 대비 300% 이상 부풀려진 부품 가격이 붉은색 경고로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 공군 레이더 부품건은 김소령이 화면을 확대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업체들이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모두 한 명의 차명 계좌로 연결되는 것을 AI가 포착했습니다. 이미 군검찰과 공조하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마도 제3의 박만식이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가 설계한 트로이의 목마는 이제 스스로 사냥을 시작한 사냥개가 되었다. 잘했네. 김소령. 이지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시스템은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닐세. 이것은 우리 군에 다시는 박만식 같은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백신이 되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김소령이 다시 한번 힘차게 경례를 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이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과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총이나 포탄으로 승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꺾이지 않는 용기로 승리했다. 그녀는 전쟁의 개념을 재정의했고 적의 개념을 다시 썼다. 군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북쪽의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한 탐욕이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다. 이곳은 과천의 첨단 사무실이 아닌 동부전선 최전방 GOP 철책선이었다. 비일 벙커 게이트의 여파로 가장 먼저 교체가 시작된 것은 다름 아닌 K-21 방탄복이었다. 조작된 보고서로 납품되었던 모든 불량 방탄복이 전량 회수되고 777부대가 직접 실탄 테스트를 거쳐 검증한 진짜 신형 방탄복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20살 남짓의 한 젊은 상병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 방탄복을 받아들었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방탄복이 북한군 소총에 뚫린다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죽음의 조끼를 입고 경계 근무를 섰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두려워했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새 방탄복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이전의 것보다 조금 더 무겁고 튼튼해 보였다. 그는 방탄복 안쪽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사이버 작전 및 군수감사 통합사령부 검증필이라는 아테나의 부엉이 눈이 그려진 푸른색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주먹으로 방탄복의 가슴 플레이트를 툭 두드려 보았다.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단단하고 묵직한 감각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지연 소장이라는 이름을 몰랐다. 그는 아테나가 누군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그는 방탄복을 단단히 착용하고 자신의 K2 소총을 고쳐맨 뒤 다시 철책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안전함에 대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같은 시각, 과천의 사무실. 이지연은 마치 저 전방의 상병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듯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진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비일 벙커에서의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히 부패한 장성 몇몇이 옷을 벗는 수준의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혁명이었다. 수십 년간 군을 지배해왔던 화력과 짬밥의 시대는 저물고 데이터와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박만식 대령처럼 고함을 치고 상대를 윽박지르는 구시대의 폭력성이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이지연 소장처럼 가장 큰 모욕의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사실과 진실이라는 칼날을 갈아왔던 차가운 이성에서 나왔다. 아테나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이지연의 AI 시스템은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던 9세대 장성들도 자신들의 동료가 하룻밤 사이에 군복을 벗고 수의 조의를 입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는 그 어떤 불평도 제기하지 못했다. 시스템은 조용하지만 무자비하게 군에 기생하던 모든 비효율성을 색출하고 도려냈다. 이제 그 누구도 병사들의 목숨값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육군사관학교 대강당. 1년 중 가장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강당 내부는 수백 명의 젊은 생도들이 내뿜는 열기로 뜨거웠다. 전교생이 기립한 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 특별 강연을 위해 연단에 선 이지연 소장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비일 벙커에서와 마찬가지로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 같은 냉기 대신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의 강연 주제는 미래의 전쟁 데이터와 윤리였다. 그녀는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함께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함과 진실성임을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많은 손이 올라갔다. 그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해된 얼굴의 여성 생도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그녀는 이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모든 생도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나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 저는 사이버전이나 AI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전쟁은 계집애들 소꿉장난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모욕을 견디고 승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넌 이곳에 속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강당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비일 벙커에서의 그 순간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지연은 그 생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연단에 설치된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자신의 육성으로 강당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생도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생도. 그녀가 그 여생도를 불렀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함치거나 그들의 방식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니까. 이지연은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 압도적으로 유능해져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싸워야 한다.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실로 싸워야 한다. 진실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갖는다. 진실은 고함을 칠 필요가 없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질문을 던졌던 여생도의 눈에는 경외와 감동이 가득 찼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애써 참으며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크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명령.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녀의 경례를 신호탄으로 강당에 앉아있던 모든 생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연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가 과거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이지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경례에 조용히 답례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안전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을 좀먹던 부패한 세력, 그리고 그들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지연 소장의 통쾌한 한방.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목소리 크기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정의로움과 진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